네, 수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죠. 엠비엔골드 오늘 백인현 매니저님, 조범수 매니저님, 김병진 매니저 월스트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힘차게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또 시장이 마감된 게 이렇게 또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번 주 화수목금 또 다 좋겠지라고 이런 좀 희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한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원전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인현 매니저님 평소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슈가 없을 때 매수를 하고 오늘처럼 좀 이슈가 나오면 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소스를 보면은 이거 연속성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좀 전략의 변경이 생겼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 대한 뷰는 제가 항상 이제 박스권 밴드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슈로 전력 수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약간 추세적인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밴드 상단을 굉장히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뭐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 네.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이 굉장히 많이 떴었고요. 그리고 우진엔텍과 우진 같은 경우, 특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7월 중순쯤에 이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미 많이 오른 테마 위주로만 수급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신선한 원자력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왔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뭐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처럼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자세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 진짜 특이했어요. 네. 오늘 뭐 해외 이제 진출한다는 SK 하이닉스는 고가 돌파 나왔다가 눌리지를 않나. 맞아요. 뭐 이제 태양광 쪽 그리고 원전 쪽 SOFC 대체에너지들 돌아가는데 윗꼬리 화장품주 2차 전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다만 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여러 쪽으로 이제 분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정상화되어 가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을 좀 강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이따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었던 건 삼성전자였지 않나. 와 저가 마이너스권부터 오늘 하루 등락 비율이 5%가량이 나왔습니다. 네. 이 큰 종목이 5%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의미와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로 갈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투자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전환점이 오늘 중에 또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평가를 하면서 잠시 후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범수 매니저의 톤을 좀 들어보면은 우리 희망에 찬 톤인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진짜 그만큼 좋게 본 겁니까? 아니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제작진들이 포도당 캔디를 준비해줬는데 그 효력입니까? 당연히 당연히 시장이다. 네, 긍정적으로 보니까 먹는 거에 약할 줄 말씀드리는 거죠. 알았어요. 네, 저는 약발이 잘 안 받는 타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일단 오늘 월요일 기분 좋게 퀄리티 스타트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내 좀 우리가 어떤 전망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 시장도 역시나 저는 좋다라고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이제 중심은 결국엔 이거예요. 오늘 뭐 원자력 발전이나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올랐지만 결국에는 AI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델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근래에 100%나 이제 올라갔잖아요. 결국에 시장의 주도주는 AI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AI와 관련된 특이점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3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났다. 7.8기의 자세, 보다 강해진 HBM 의지. H의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진짜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뭐 장중에는 거의 2, 3% 마이너스로 나왔다가 거의 한두 시를 기점으로 이거를 다 말아 올려서 1.7%대 상승 마감을 한 삼성전자입니다. 여기를 두고는 과연 다시 한번 이제 HBM의 주도권을 뭔가 조금이라도 삼성전자가 뺏어 온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진짜 풍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왜 올랐냐 이 이야기가 진짜 많았는데 오늘 오른 이유에 대해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진짜 특이하다고 이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딱 이제 장 막판쯤에 들어가니까 SK 하이닉스는 고가에서 거만자로 뽑았잖아요. 갑자기 쭉 내려오고. 밀렸고. 근데 또 장막판 들어갔는데 삼성전자는 갑자기 야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다고요? 라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장에서 학습했던 포인트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지금 상반적인 포지션을 취했다. 왜? SK 하이닉스만이 HBM 수혜를 받는 모습이며 삼성전자는 아직 HBM 수혜가 없으며 삼성전자가 시장에 이제 HBM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한다면은 SK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깎이지 않겠냐라는 이제는 완전히 같이 가는 모습보다는 반대급부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야, 이거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HBM 소식이 나오나? 왜냐면은 이게 젠슨왕 이제 CEO가 대만에 가 있거든요. 컴퓨텍스 때문에. 그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젠슨왕 CEO의 발언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었던 타이밍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장 끝나고 호재성이 나오던 경우가 있었는데 나온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아마 노려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이동평균선을 기초적으로 바라보시면은 언제부터냐? 3월 20일. 이제 이 이동평균선 하락을 마무리하고 정배열로 돌렸을 때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초록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구나라고 보는 순간부터 천천히 올라오다가 오후장에서 급등이 나온 건데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늘 외국인들이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도가 나왔고 기관과 금융투자 쪽에서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신 분들 많으셨겠지만 HBM이 일단 나오고 뉴스 확인하고 가시죠 라고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아직은 그 부분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 일단 최근에 반도체 테크 쪽은 대만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대만. 미국장에서 병진 매니저님께서 너무 초반에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델과 같은 AI PC 시장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중에 자료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네. 대만에서 오늘 특징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 레노버라고 혹시 아십니까? 레노버, 컴퓨터. 그렇죠. 컴퓨터. 저도 레노버 PC 노트북 몇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상당히 활용도도 높아가지고 가성비. 잘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레노버라는 종목이 8%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AI PC 시장. 이제는 우리가 AI 덕분에 AI 소프트웨어 갖고 AI 반도체 갖고 AI 대체 에너지 갖고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듯이 AI PC 시장에 대한 성장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발 맞춘 듯이 레노버와 델이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 종목들은 PC랑 노트북 판매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이 회사들이 판매량이 올라온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레거시 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판매량 높은 거는 메모리 시장이죠. 지금 메모리를 레거시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좀 신기해요. HBM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예. 네. 그래서 메모리 시장이 결국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말 많은 AI PC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레노버, HP, 델, 애플, 뭐 에이수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고 LG전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거는 결국에 AI 덕분에 필요성이 증가를 했으니 PC 시장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곁들여 준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의 매수 타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모리 향 내에서 레거시들이 살아난다는 포인트로 반등세를 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오늘은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외적은 뭐 찌라시성으로 뭐 이제 공장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증설 아니면 이동한다 뭐 이런 풍문이 있긴 했어요. 뭐 추가적으로 오늘 뭐 리커창 총리였나요? 또 리창, 중국 인사 리창. 리창 리창이었죠. 리창도 저기도 만나고 오셔가지고 중국향에 대해서 이제 자금도 추가적으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상당히 무성했던 사실이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첫 번째로 저렴했었던 구간에 들어왔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에 발 맞추듯이 레거시 AI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좀 강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거는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워낙 좀 저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올라간 전, 그리고 레노버가 올라간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병진 매니저가 손을 들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HBM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 반도체 미세 공정이 아니라 패키징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만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HBM 관련된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겁니다. 반도체를 아무리 미세화하는데 수천억의 장비를 써봤자 반도체 성능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던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로만 독점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또 근래에 나온 뉴스가 이게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화랑 또 협력을 해서 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한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관련된 직원분들이 한화 쪽으로 이직했는데 한미반도체가 바로 이거를 딴지를 걸어서 소송을 걸었죠. 이거는 여기로 넘어가서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기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풍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한미반도체의 2024년 말 그리고 2025년도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전략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이 TC본도 쪽으로 한미반도체만 거의 독점적으로 좀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독점적으로 받았던 고객사를 좀 늘려서 반도체 장비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좀 전략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이 반도체가 수익성이 안 나와서 투자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들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돈이 된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굳이 우리가 이제 감산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실제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뭐 반도체 업황에 상관없이 설비 투자나 이제 R&D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미반도체가 근래에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해외에서 IR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곽동신 부회장님이 네. 올해 우리 한미반도체 최대 고객사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풍문으로 좀 돌고 있다라는 풍문이죠. 예. 네,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냥 확 오르겠는데 그쵸. 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조만간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 자체가 테크 마이그레이션이에요. 쉽게 말해서 저가 반도체는 그냥 안 팔겠다. 우리 마진은 그래도 보고 팔아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고부가 가치만 생산하고 있어서 분명히 이번에 수익성이 나올 때 한미반도체랑 계약을 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미반도체가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한미반도체가 글로벌 10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선정이 된 게 근래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가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 글로벌 탑 10에 드는 기업이 국내에 있다라는 거고 그 국내에 있는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14조 원, 전 지금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조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래에 6번째 공장을 오픈을 했고요. 47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장비들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 검사 장비까지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38%에서 40%가 넘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글로벌 앞으로 반도체는 패키징 시대입니다. 이제는 작게 안 만들어요. 무조건 쌌습니다. 그 안에서 유리기판이 되든 뭐가 되든 패키징, TC본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HBM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생겨나고 있어서 오늘 좀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요인을 얘기해 줬고요. 김병진 매니저님 또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반도체 전략 매도 의견하는 조범수 매니저입니다. 한미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저는 안 좋게 봐요. 저는 혼자서 정말 이게 혼자서만 맨날 한미반도체 저만 노노노노 하거든요. 근거는? 근거 많죠. 이게 이제 HBM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네. 포인트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IR 자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출치의 기대치가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제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관계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한미반도체 물론 과거 이력도 있습니다. 과거 이력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과거에 LPDDR 관련돼가지고 이쪽으로만 이제 서버향 내로 한미반도체에
이제 TC 본더를 일단 활용 테스트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었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캐파 확장을 노리고 있는 마이크론과의 협력 관계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만약에 풍문과 같이 흘러갔었더라면은 SK 하이닉스가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안 됐습니다. 왜? 삼성전자 만약에 공급 소식으로 갔었다면은 한미반도체는 한 번 더 그럼 레벨업을 올라갔어야 됐죠. 두 번째로 제가 한미반도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실적과 매출 대비가 미래에 찍힐 것이라는 걸 미리 당겨다 쓴 종목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이제 종목들 대비해서 요새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부분을 많이들 신경을 안 쓰셔요. 한미반도체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더 갈 수 있습니다. 왜? HBM 시장의 캐파가 확장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SK 하이닉스가 수율이 80% 이상으로 올라왔답니다. 메모리 시장과 HBM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율이에요. 수율이 올라오면 뭐예요? 안정적인 생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수율이 8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럼 SK 하이닉스는 어떤 방향을 펼칠 것이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축적을 들어가겠죠. 오히려 지금 이미 판매량에 대해서 충분히 캐파 증설에 대해서 25년도까지가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 이후로부터 재고 자산으로 증식 구간으로 들어가지 여기서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입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기대치로 우상향을 강하게 보인 다음에 실적 확인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을 이번 시장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IP 쪽 시장 이쪽에서 많이들 만들었죠. 실적이 안 찍히는 종목들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인 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가에서 횡보하고 이제 자사주 매입과 같은 오히려 기대치를 부풀리는 형식으로 오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지만 리스크적으로 상방보다는 하방이 크게 열려 있다는 점. 우리가 이전 과거에서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종목 대표적인 게 뭡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매출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었죠. 그런데 그래서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 평가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좀 위험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도 그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 슈팅치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꺾였죠. 그런 만큼 한미반도체가 그런 시그널을 만드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타이밍을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좋은 기업이 맞고요. 올라갈 가능성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력도가 낮다고 평가해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안 보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채팅창에도 바로 하람TV님께서 저분 한미반도체 전략 매도 의견 주신 분 맞지요? 라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하람TV님. 종목 상담 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일단 그때부터 시장에서 매력도가 좀 빠진 거는 없지 않아 있었다. 김병진 매니저와 조범수 매니저 열띤 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벌써 22분 정도가 지나갔는데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시장 오늘 어땠습니다. 원전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입을 떼실 거거든요. 자, 오늘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각을 좀 세웠는데 매니저님은 어디에 좀 더 판단이 쓴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손을 조금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HBM 시장을 가장 크게 이제 점유하고 있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였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 위주로만 TC 본딩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그게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보다는 이제 눈높이가 얼마만큼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매출이랑 영업이익 쪽은 실적 단에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한미반도체를 만약에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HBM 위주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저는 대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그 외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보신다라면 향후에도 저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 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했을 때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삼성전자는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HBM3E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PPT 한번 보여주시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12단 HBM4를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3E를 올해 연말이나 굉장히 늦어져서 내년 상반기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사실 HBM4 부분에서는 또 SK 하이닉스가 이미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꽁무니만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HBM4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지 HBM을 보고 투자를 하시다면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백인현 매니저에 궁금한 거는 이제 HBM3, 2에서 이제 HBM4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3에서 4로 넘어가면은 이게 다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HBM3가 그래도 좀 유리했던 데가 HBM4도 유리하게 좀 주도권을 잡아간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뭐 HBM3를 먼저 장악했던 기업들이 이제 HBM4로 이제 넘어간다라기보다는 HBM4를 먼저 퀄 테스트 통과한 기업이 아무래도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SK 하이닉스만큼의 점유율을 확보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HBM4를 SK 하이닉스가 먼저 퀄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면 SK 하이닉스의 주도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김병진 매니저의 손을 들면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매력도를 봐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분 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역시 조범수 매니저님. 삼성전자 그럼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볼까요? 더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값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이게 삼성전자를 보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번 올라가면서 제가 레거시나 노트북 AI 시장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AI PC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건 메모리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PC에서 최대 수혜를 받는 메모리 쪽으로 주목하자 해서 삼성전자향 종목을 하나 오늘 에이펙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에이펙트 종목과 같이 LPDDR입니다. 저전력. 이번에 또 황 회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엔비디아 CEO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결국 삼성전자가 강하게 강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 레거시 메모리 시장 향이기 때문에 LPDDR 쪽 이번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쪽 한번 주목해 보시자라고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좀 귀결이 됐습니다. LPDDR, 에이펙트 이야기를 좀 해줬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앞서 한 이야기를 좀 미뤄봤을 때 지금 괜찮은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 한미반도체다. 한미반도체? 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반도체는 이제 더 이상 미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반도체는 이제 패키징을 하는 시대고요. 이걸 기판을 유리로 바꾼다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HBM 특허는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도주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주도주 한미반도체. 자, 그리고 백인현 매니저님도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삼성전자 뭐 밸류체인도 있고요. 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있고 그 외에도 뭐 수율을 확 올려주는 좋은 종목들도 많습니다. 어디를 좀 눈여겨보십니까? 뭐 사실 저도 이제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가장 좋게 보고 있지만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를 조금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오늘 또 SKC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맞아요.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필옵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용될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리기판 그래서 하나 어떤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HB 테크놀로지가 SKC 자회사에 이제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특이점도 바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한일중 정상들이 4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됐고요. 자, 이 자리에서 공동선언문이 개최가 좀 됐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세 나라 간의 협력, 평화, 번영 뭐 이런 걸 촉진하자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 이 이슈가 이제 한일중 3위일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3단 눈치 싸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자세한 이야기와 투자 아이디어도 좀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치즈볼 민주님께서도 이거 이야기 나올 때 예전에는 한중일이라 했는데 요즘은 한일중이네라고 이야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언론 보도를 보면 한중일이 아니고 다 한일중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바뀐 모습입니다. 뭐 이게 좀 우리나라보다 저 일본을 좀 더 가까이 하자 뭐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은 최근에
시류와 함께 중국을 좀 멀리하는 것도 여기에 좀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좀 여러 가지 좀 왈가왈부 좀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지가 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투자 아이디어까지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김병진 매니저님이 준비 좀 해주셨다고요. 네,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이미지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일중이죠. 한일중 FTA가 이제 뭐 체결이 된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FTA 2단계 협상을 한중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2단계 협상이 좀 진행이 되면요. 결국에는 뭐 서비스 무역이라든가 뭐 투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그리고 전자상거래 농업이나 식품 거래가 좀 활발해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엔터 쪽이 가장 큰 수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중과는 FTA 2단계 협상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본과는 우리가 또 수소 관련된 협력도 하고 있고 요즘 일본과 우리가 굉장히 협력 상태가 굉장히 좋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가 미국으로 또 바뀌게 되기도 했고 또 일본과 한국과 또 협력해서 미국에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중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게 뭐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일본과의 협력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 수소 쪽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또는 엔터 그리고 뭐 수소 쪽 그리고 요즘에 SOFC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저번 방송에서 다뤄드렸는데 이쪽은 저는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천연가스를 어쨌든 계질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이 태양광의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50%가 넘어가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 세계 매장량이 풍부한 이 천연가스를 계질해서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사용하자 이런 흐름도 저는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져서 테마가 아니라 수소 관련주들도 이제부터는 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세 가지 키워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좀 지난주부터 연일 여러 테마에도 좀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정말 핫한 섹터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은 오늘 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보면은 오히려 화장품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았는데 화장품은 좀 덜 움직였고 엔터 좀 움직였고 카지노도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었습니까 오늘?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어디죠? 이제 최근에 주가들 움직이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최초에 이제 첫 번째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량이 있었는가, 두 번째 매출이 잘 나왔는가, 네. 세 번째 밸류에이션이 저렴했는가. 이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화장품주들이나 수소 관련주, 대체 에너지주들은 최근에 저밸류에이션 값에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지막 파이널 슈팅을 펼치지 딱 한번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FTA에서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쵸. 한한령도 해제되고 뭐 여러 가지 섹터 있습니다. 오늘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요,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미국이 싫어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눈치 보면서 한일중이라고 중국 저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밸류에이션 값이 저렴하고 어느 정도 반등 시도할 법한 섹터가 뭐가 있냐 꼽으면은 저는 게임이랑 화학 뽑을 것 같습니다. 화학주. 이게 FTA 같은 경우에 2017년도 때 논의 중단됐었잖아요. 사드 사태 이후로 2017년도부터 중단이 됐었었는데 제가 과거 자료부터 좀 많이 뒤져봤어요. 이게 자료가 많아서 개 중에 이제 몇 개만 보여주고 있는 품목증 감소라는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이 자료가 2005년에서 2012년 그때 한중 FTA 2차 당시 2단계 이제 넘어가기 전에 논의하던 이야기들입니다. 보시면은 농수 축산물, 화학제품, 섬유, 뭐 펄프, 비금속, 전자, 운송 장비 이렇게 많죠. 네. 이거 12년도 거예요. 이미 이 구간에서 이미 중국의 기술력 격차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해당 건 중에 화학제품군들이 우위 품목이 상당히 많아져. 이때 당시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17년도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 17년 이후로부터 화학주들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주가들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상실 엄청 NCC 가동률이 그래서 완전히 최저로 떨어지면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 섹터인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전환 변모를 봤던 건데 그쵸.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섹터는 좋아요. 하지만 본업적인 NCC나 아니면 화학 업종에서 밤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과 화해를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대 고객사인 중국에서 화학 제품군들에 대해서 매입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측면보다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막을 확률이 많이 높으니까 그래서 화학주들이 상당히 저밸류에이션 값에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2011년도 이후로 중단이 됐었던 중국 투자 협력과 관련돼서 중국이 이번에 또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 투자 협력이 끊긴 이후로 2011년도에서 2018년, 17년도까지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갔었죠. 물론 해당 구간에서 고금리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가 너무 북미향으로만 강한 모습을 쏠림의 현상을 보여줬었다면은 중국 증시에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 어느 정도 평평한 들갔었던 종목 등급분들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FTA가 이번에 또 새로운 기회와 또 새로운 종목들의 상승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학하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좀 신선한 거는 오랜만에 좀 화학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화학은 이렇게 좀 요즘 최근에 오른 거 보면 그냥 바닥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 아니면 확실히 조금 이제 중국 경기 재개 이런 거에 기대감이 확실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대 심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경기 재개 쪽으로. 그렇죠. 너무 이제 바닥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고 그쵸.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화학주가 옛날에 엄청 강세였잖아요. 그만큼 저밸류에이션 값이다. 이제 2차 전지도 같이 껴 있으니까 돌려 올릴 시도할 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도 같이 엮여 있는 섹터로 화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백인현 매니저님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섹터 움직였는데 눈여겨본 섹터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화학 관련 종목들을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중국 쪽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많이 과거에 이제 중국발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화장품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많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사실 이제 최근에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예. 실리콘2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실리콘2가 올랐던 이유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적 경기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맞아요. 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쪽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실리콘2 주가가 많이 급증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조금 약간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발 경기가 살아나면서 코스맥스 주가가 많이 살아났고요.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국 쪽 중국을 기반으로 코스맥스 차이나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성장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징둥닷컴이랑 티몰 쪽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청담 글로벌은 계속해서 소외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청담 글로벌도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중국 쪽 경기 회복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내 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국에 많이 수출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번에도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화학 업체들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라든지 이제 가전 소비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뭐 금호석유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자동차가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코드 판매량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랑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코드 쪽에서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금호석유까지 최근에 화학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우리 화학 관련 종목들이 중국이랑 엮여 있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중국이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중국이랑 엮여 있는 종목들 위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장품 섹터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 좀 시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비중국향이면은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또 중국과의 또 관계가 점점 좋아진다라면 여기서 또 중국과 엮여 있는 화장품 섹터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저희가 중국과 이제 좀 더 관계가 나아지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이거 다시 또 제자리 돌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기사 제목이 한일중이잖아요. 네. 저는 한 중국을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이 화장품을 이제 주목해서 보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본 시장을 좀 더 공략하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VT 같은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VT가 이제 리들샷이 들어간 이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가보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드럭스토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편의점 같은 곳에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요즘 엘프 뷰티라고 해서 저가 화장품들을 좀 많이 판매합니다. 이 VT의 이제 제품 라인업을 보면요. 뭐 한 3,500원 뭐 이 정도 이제 라인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런 이제 좀 저가형 화장품 쪽으로 트렌드에 부합한 게 VT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은 또 내수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본 시장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한일중으로 가자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류에 상당히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종목으로 가보자. VT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조범수 매니저는 화학 섹터를 오랜만에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화장품 이제 중국 섹터도 보자. 김병진 매니저 한일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VT 탑픽이 여기서 맞다면 다음 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화학 안에 탑픽 종목은 또 뭐가 될까요? 네, 화학주 중에서 딱 2개밖에 볼 거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차트 보시면 오늘 중에 움직이는 녀석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환유화, 대환유화라는 종목이 오늘 4.9%가량 올라왔고요. 저평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하는 만큼 노려보실 필요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환유화를 제외하고도 물론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얘네 이 두 종목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좀 강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롯데케미칼보다는 대한유화가 조금 더 가볍습니다. 대한유화가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대한유화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도 화장품주 하나 정도만 이야기하고 가자면은 중국 관련돼서 FTA 이야기가 있으니까 중국 향이 좀 강한 종목 하나 있어요. C큐브라고 있거든요. C큐브라고 해서 중국향 이제 중국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료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자국 중심 소비는 그래도 오래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C큐브 같은 경우에는 원료 매출로 넘어가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조범수 매니저님 화이팅이라고 채팅창에 하나 올라왔거든요. 나쁜 일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쁜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혹시나 화이팅 해줬는데 조은수 매니저뿐만 아니라 김병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모두 화이팅하면서 오늘 방송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도 이제 화장품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안에서의 탑픽 종목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탑픽 종목은 이제 피부 미용 기계 업체인 AP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클래시스랑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기본적인 지금까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피부과에 직접 가가지고 시술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PR 같은 경우에는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를 사서 집에서 직접 시술하는 건데 최근에 이제 APR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 오는 데까지 한 2주 정도가 걸린다라고 해요.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고 APR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지금 5월 달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국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같은 경우 중국 쪽에도 이제 수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중에 타진을 한다라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그 외 해외 시장에서도 APR의 홈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APR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예술 물량 그 이슈가 있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술 물량 같은 경우에도 크게 걱정할 정도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APR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PR까지. 자, 오늘 한중이라서 한일중으로 좀 시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이제 바이든 사우디를 왕따 만들겠다고 3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금수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주말에 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자, 3년 전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 판매 금지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허용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주말간에 나왔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바이든의 다급함이 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선에 앞서서 저희 외교 성과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뭐 그 부분도 충분히 이제 뭐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 유가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국제유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유가이거든요. 유가 가격이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 유가를 조금 진정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중동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갈 뿐더러 이제 해상 운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해상 운임까지도 올라가게 되면 물가 상승에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이 사우디와 어느 정도 하이를 하면서 국제 유가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방산 관련 종목도 한번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공격형 무기를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방산 관련 종목들에게 조금 악영향을 미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동유럽 쪽에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뭐 폴란드라든지 최근에는 중동 쪽으로도 수주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지금 방산 업체들이 이제 미국이 사우디 쪽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국내 방산 업체들이 중동 쪽으로 공급할 여지가 조금은 줄어들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오기 전에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 수주 잔고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한 19조 원 정도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수조 원대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인 매출 규모를 봤을 때 몇 년째 수주 잔고는 이미 쌓여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의 무기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중동 같은 경우에도 굳이 우리나라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이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우리 국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저 예상과 달리 약간 이제 미국이 공급하게 되면 조금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이 약간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기우이다. 방산 업체들은 여전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과 사우디가 백인현 매니저 좀 손을 잡는 그림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뺏었다가 다시 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우디에서는 이번에 야 우리 저번에 뭐 이만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100은 더 얹어줘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일단 뭐 지금 미국이 과거에도 이제 미국이 예전에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미국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 한번 방문했던 적도 있어요. 그때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많이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뭐 손해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뭐 선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사우디가 약간 유리한 고지에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 부분에서는 바이든이 계속해서 푸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방산 섹터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백인현 매니저님이 이야기해준 의견에 대해서 뭐 다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반대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다. 동의는 한데 근데요? 반대는 아니에요. 동의는 우리가 아닌데 한미반도체 반대는 반대 아니다. 한번 하니까 또 끝까지 계속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러실까 무슨 봐 말입니까? 걱정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 예, 있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게 참 그 방산 쪽은 좋아요. 방산 쪽이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던 게 수문법에서 자본을 아직도 집행이 잘 안 됐다. 기재부에서 집행이 안 됐다 보니까 이 부분 처리가 안 되면은 수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빠졌는데, 네, 어찌됐든 방산주들은 지금 세계 내에서 중동 전쟁도 안 끝났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중에 방산주는 결국에 어쨌든 실적 숫자 찍히는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고, 앞에서 제가 봤었던 포인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보고서가 있는 만큼 네, 최근에 네, 네.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과거에 정책향으로 많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다시피 최근에는 AI 때문에 전력,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리 가격도 신고가 넘어갔고 알루미늄 가격도 올라와,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와, 석유는 아직은 못 올라오고 있죠. 중동에 허약고만 붙어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급하게 여기 불 붙을 것 같네. 사우디 막아라. 한 번만 니들이 참아. 이러면서 말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와 그리고 현재 증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상승장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경우 최근에 신고가 또 찍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아직 못 찍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미국 장과 함께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는 하나, 반대는 하지 않는. 결국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명진 매니저님, 이 이슈와 관련해서 아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방산 쪽으로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좀 넘어갈 것 같은데, 네. 방산 말고 또 볼 때가 있습니까, 혹시? 사실 저는 이제 방산의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앞서서 좋아요. 이제 얘기 안 해주셨던 부분. 어. 만약에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정책이 된다면요. 100억 달러 이상 이제 수주가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억 달러면 이제 한화 규모로 한 13조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는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매출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지대공 미사일이나 아니면 이제 유도 미사일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종목단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목단에서 보시면 전 세계 이제 방산주들 주가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다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단에서는 앞서서는 이제 돌파에 좀 사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전 눌림의 사자. 눌림의 사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좋은 거는 이제 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도 실적 좋은 거 다 알았을 때 한 번 쉬었잖아요. 늦어요, 그러면 좀. 그렇죠. 그때 약간 멘탈 흔들릴 뻔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멘탈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히려 빠졌을 때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방산 종목들은 그때가 맞아요. 이제 미사일을 좀 준비하는 그런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방산주는 좀 빠졌을 때 사면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세 번째 특이점을 보면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노출이 돼갖고 시세를 분출해 놓은 이슈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주말에 있었는데, 안 그래도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산 섹터가 한창 막 방산 좋다 해서 그때 덜컥 샀을 때 물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잠잠할 때 투자 아이디어를 잘 삼아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눌려있을 때 관심 있는 방산 종목도 하나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정도 됩니다.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주 잔고가 한 19조 정도 정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수주 잔고는 향후의 매출을 담보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투자잔고가 차곡차곡 쌓여 있고 최근까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뭐 최근에는 중동 쪽으로도 천궁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중동이랑 그리고 동유럽 쪽 모두 아우르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선택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 중동에서 LIG 넥스원 말씀해 주셨다시피 같이 갔었던 종목이 있죠. 현대로템. 그렇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향에 대한 수출량, 물론 이거 과거에 그 전차 이게 아니라 저것도 있었잖아요. 네옴시티. 네옴시티도 있었던 만큼. 그러네요. 현대로템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방산주 중에 가장 대장은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전체로 좀 대형주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병진 매니저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 면에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 가장 좋아질 거는 이제 현대로템일 것 같아요. 뭐 영업이익이 3,500억 이상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냥 방산주 통틀어서 영업이 가장 높은 종목이기 예. 때문에 좀 대장주를 봐야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나왔을 때 시장에서 보기보다는 눌렸을 때 미리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특기점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5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막바지로 갈수록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지금 넘어갑니다.